안녕하십니까.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라는 책 준비하였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학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의 역할을 하죠.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조선사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은 조선의 모든 사건들을 시간순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선 27명의 왕을 골자로 왕의 업적, 가계도, 사건, 인물, 제도나 설화 순으로 편제되었는데요. 고독한 낭독회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선 역사,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죠? 역사에 흥미가 있는 분, 역사를 좋아하고 또는 알고 싶은 분들에게 편안하게 읽기 쉬운 이 책 조심스럽게 권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조선사 365 제1대 태조. 고려의 장군이었던 이성계는 홍건적에게 빼앗긴 개경을 탈환하고 원나라 군대를 격퇴하며 명장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우왕 6년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군을 운봉에서 크게 이긴 황산대첩은 가장 대표적인 승리이다. 이외에도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이성계는 고려 후기의 전국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요 인물로 성장했다. 고려 말 명나라의 철령위 설치 문제로 요동정벌이 추진되자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요동정벌을 반대했다. 허나 우왕 14년 최영의 결정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우군 도통사로 요동정벌에 출정한 이성계는 좌군 도통사 조민수를 설득하여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였다. 이에 최영 장군을 꺾고 조정을 장악한 이성계는 구세의 창항을 임금으로 모셨으나 이듬해 창항마저 신돈의 아들이란 이유로 폐위시키고는 공양왕을 새로이 즉위시켰다. 이후 공양왕 3년 삼군도 총제사가 되어 전제개혁을 단행함으로 조선 건국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공양왕 4년 7월 공양왕에게 선양을 받은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한 뒤 태조로 즉위하였다. 이성계는 고려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조선의 수도를 한양으로 옮겼다. 그리고 새 나라에 맞는 새로운 법전 또한 편찬했다. 향교와 성균관을 건립하여 유학을 진흥하면서 고려 후기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불교를 억압했다. 하지만 이성계는 나라의 기틀을 세운 것과 달리 왕위 계승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아버지인 이성계가 계비 강씨의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이방원에 의해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했다. 이성계는 이 난으로 방석과 방번, 두 아들과 정도전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잃었다. 이성계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주도했던 이방원의 요청으로 둘째 아들 방과를 담왕으로 결정했다. 그 후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자 이를 못마땅히 여기고는 서울을 떠나 소여산과 함주 등에 머물렀다. 창업을 예견하는 꿈을 꾸다. 젊은 시절 이성계는 고려의 앞날을 걱정하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중
함경도 안변에서 꿈을 하나 꾸었다. 이 꿈의 내용이 특별하다 생각한 이성계는 해몽을 잘한다는 어느 노파를 찾아갔다. 그의 꿈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자신이 해몽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며 이성계에게 설봉산의 불도를 공부하는 무학대사를 찾아가라 알려줬다. 그로써 꿈의 의미가 더욱 궁금해진 이성계는 무학대사를 찾아가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다. 첫 번째 꿈에서는 어떤 마을을 지나가는데 닭이 울어대고 집집마다 방아를 찧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지요. 두 번째 꿈에서는 헛간에 있는 석가래 3개를 등에 짊어지고 나오다 거울이 깨지는 소리에 잠에 깼습니다. 이성계의 꿈 이야기를 들은 무학대사는 석가래 3개를 가로로 맨 건 왕자의 모습으로 훗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덧붙여 앞으로 누구에게도 꿈 이야기는 하지 말라 당부했다. 이성계는 무학대사의 해몽을 듣고 많은 생각에 잠겼다. 자칫 고려의 역적으로 처형될 수 있는 무서운 해몽이었던 것이다. 허나 이성계는 고심 끝에 나라를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계시로 여겼다. 당시에 고려의 많은 백성들이 수탈과 학정, 외적의 침입 등으로 괴로워하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이성계는 고려의 신하가 아닌 새로운 나라의 군주로서 세상을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성계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준 무학대사를 위해 사찰을 세우고 전일 동안 기도를 올렸다. 이를 이성계가 왕이 될 걸 예언한 사찰이라 하여 서광사라 붙였다. 조선이 건국된 후 이성계는 조선 건국의 뜻을 세울 수 있게 해주었던 서광사를 크게 중건하고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조선 건국에 크게 이바지했던 태종도 조선 건국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서광사를 방문하여 사찰 입구에 소나무를 심었다. 또한 서광사 경내에 심은 배나무에 열린 배는 왕에게 진상하도록 하여 매일 건국의 의미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 이성계, 왜구를 격퇴하다. 기록에 의하면 고려 말인 1350년부터 1392년까지 왜구의 침입은 500회가 넘었다. 당시 왜구는 단순한 해적이 아닌 일본의 영주가 관리하는 정규군대의 성격이 강했다. 왜구는 적게는 20척에서 많게는 400여 척의 배로 충청도나 전라도, 경상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사륙과 노략질을 일삼았다. 우왕 6년, 500여 척의 선단을 이끌고 침입한 왜구를 고려군은 화포를 이용해 모두 격침해버렸다. 이에 배가 없어져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왜구는 남도 지방을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백성을 죽이고 약탈하고 만다. 고려는 500여 명의 병사를 박수경과 배원에게 주며 왜구를 토벌하게 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하고 만다. 이 고려군을 상대로 승리한 왜구는 자신의 뜻대로 고려를 움직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전북 남원에 자리 잡은 왜구는 고려의 과도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엔 개경을 침입하겠다며 고려를 위협하곤 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고려 조정은 고려 제1명장인 이성계를 양광, 전라, 경상, 삼도 순찰사에 임명하여 왜구 토벌을 명하였다. 이성계의 고려군과 아지발도가 이끄는 왜구는 남원 황산의 북서쪽에서 전투를 벌였다. 전투 초반 왜구의 기세에 고려군은 고전을 면치 못했으나 이성계의 뛰어난 용맹과 지도력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이때의 승리로 고려군은 말 1600피를 비롯해 왜구로부터 거둬들인 병기가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죽은 왜구가 흘린 피가 냇물을 가득 채워
인근 백성은 일주일가량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 한다. 황산대첩에서의 이성계와 아지발도의 대결은 설화가 되어 전해지고 있다. 설화에 따르면 아지발도는 어린 나이지만 뛰어난 무예를 갖춰 고려군에게 연신 패배를 안겨준 명장이었다. 이성계는 그런 아지발도를 잡기 위해 황산에 진지를 구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지발도는 황산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아지발도는 자신이 황산에서 죽는다고 했던 누이의 예언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성계는 한 할머니에게 아지발도를 찾아가 황산이 근처에 없다는 거짓말을 해달라 부탁했다. 할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군대를 이끌고 온 아지발도는 통도란이 쏜 화살을 맞고는 말에서 떨어지고 만다. 이를 본 이성계는 쏜살같이 달려가 아지발도의 목구멍에 화살을 쏘아 그를 죽이고야 만다. 이때 아지발도가 흘린 피가 황산다리 아래 바위에 물들자 사람들은 그 바위를 피바위라 불렀다. 이성계가 사랑한 여인. 강비로 더 알려진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의 지방은 충혜왕과 공민왕 때 큰 권력을 가진 권문 세족이었다. 무인으로서 세운 공로는 높지만 변방 출신으로서 한계를 느꼈던 이성계는 중앙 권력에 접근하기 위해 신덕왕후와 결혼을 했다. 허나 설화에서는 이성계와 강비의 만남을 운명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랑이 사냥에 나갔던 이성계가 갈등을 느끼던 중 우물가에 처녀를 발견하곤 물을 청하였다. 처녀는 물에 담긴 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운 후 체하지 않게 천천히 마시라며 이성계에게 건네주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이성계는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설화는 이 여인을 신덕왕후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양왕 3년, 이성계의 첫 번째 부인인 신의왕후가 죽자 신덕왕후는 현비로 책봉되어 실질적인 조선의 첫 번째 왕후가 되었다. 신덕왕후는 방봉과 방석, 두 아들과 경순공주를 두었다. 이성계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신의 둘째 아들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려 했는데 이를 두고 이방원을 중심으로 신의왕후의 여러 아들들이 반발하자 신덕왕후는 화병으로 죽고야 만다. 신덕왕후를 너무 사랑했던 이성계는 사대문 안에 능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정한 국법을 어기고 현재 영국 대사관 자료로 추정되는 지역에 신덕왕후의 능을 조성했다. 이성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흥천사를 세워 신덕왕후의 명복을 빌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 정동이라는 지명은 신덕왕후의 능인 정릉이 있던 데에 유래한다. 태종 이방원의 입장에서는 신덕왕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태종은 이성계가 죽자 신덕왕후의 지위를 후궁으로 격하시키고는 묘를 지금의 성북구 지역으로 이장하고 만다. 이 과정에서 정릉에 있던 성물을 모두 땅에 묻었다. 이듬해 청계청 광통교를 만들 때 병풍석을 다리의 자재로 사용했다. 신덕왕후는 1669년 죽은 지 270년 만에 지위가 복위되었다. 신덕왕후의 위패가 종묘에 배양되는 날 정릉엔 비가 내렸는데 백성들은 이 비를 신덕왕후의 원한을 씻는 비란 의미로 세원지우라 불렀다. 요동 정벌을 반대하다. 고려 말 우왕 14년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원나라 영토로 인식하고 70여 개의 병참 군용을 두는 천령위 설치를 추진했다. 고려를 길들이면서
영토를 확정하려는 목적이었다. 명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목적 중 하나만 성취해도 큰 이익을 얻는 상황이었다. 반대로 고려의 입장에서는 영토를 빼앗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을 북으로 몰아낸 신은 강국인 명과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고려는 철령의 설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명에 전달했으나 명은 고려의 항의를 묵살하여 철령의 설치를 재통보하였다. 결국 고려 우왕은 무력 충돌을 주장하던 최영의 의견을 받아들여 5만 명의 군사로 요동정벌을 준비했다. 이성계는 요동정벌이 가지고 올 파장을 우려하여 정벌을 반대하였으나 그의 의견은 조정에서 묵살되었다. 요동정벌의 불만을 품은 채 우군 도통사로 나선 이성계는 위화도에 머물면서 비를 핑계로 진군을 꺼리기 시작했다. 이 기간에 이성계는 좌군 도통사 조민수를 찾아가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회군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에 설득된 조민수가 회군에 동참하자 이성계는 군대를 돌려 개경을 장악한 것이다. 이성계의 사불가론. 첫째,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거스를 수 없다. 둘째, 여름은 농사철이라 군사를 동원할 수 없다. 셋째, 모든 군사가 싸우러 나간 틈을 타 왜구가 침범할 것이다. 넷째, 지금은 덥고 비가 오는 때라 활을 붓는 악유가 떨어지고 군사들이 병에 걸릴 것이다. 창업이 시작되다. 우왕 14년, 우왕은 요동정벌을 위해 군대를 징집하고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임명하여 그에게 총쥐를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직접 요동정벌을 지원하기 위해 서경에 머물러 있었다. 허나 요동정벌을 위한 출정이 다가올수록 최영이 없는 전국 운영은 불안하기만 했다. 결국 우왕은 최영을 서경에 머무르게 한 뒤에 이성계와 조민수만을 요동정벌에 출정시켰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정벌군은 압록강 지류에 있는 위화도에 도착하였으나 비가 많이 와 건널 수 없다는 이유로 14일간을 움직이지 않았다. 이 기간에 이성계는 좌군도통사 조민수에게 사불가론을 제시하며 자신의 회군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한편 우왕과 최영은 이들이 위화도에서 머무는 걸 질책하자 위기를 느낀 조민수는 이성계와 뜻을 같이 하기로 약조한다. 이 두 사람의 군대가 개경으로 온다는 걸 알자 우왕과 최영은 이들에게 맞설 준비를 했다. 허나 이성계가 이끄는 요동정벌군은 정예병으로 이루어진 대군인 반면 개경의 최영이 지휘할 군대는 그리 많지가 않았다. 결국 군대가 없는 최영은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대패하고야 만다. 하루 만에 개경을 함락한 이성계와 조민수는 창왕을 옹림하고 우왕은 강화도로 유배를 보낸다. 가장 위협이 되는 최영은 고봉으로 유배를 보낸 뒤 처형하고 만다. 이로써 우왕과 최영을 제거한 이성계는 고려의 좌시중이 되었고 조민수는 우시중이 되어 고려 조정을 장악했다. 허나 위화도 회군으로 손잡은 이 둘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당시 조선을 건국할 준비를 하고 있던 이성계는 사사건건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조민수를 가만두지 않은 것이다. 창왕 1년, 추진하던 과전법을 조민수가 반대하자 이성계는 조준의 탄핵을 이용하여 그를 창녕으로 유배보냈다. 이로써 요동정벌의 중심에 있던 우왕, 최영, 이성계, 조민수 중 이성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제거되며 이성계의 조선 건국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건국의 첫걸음은 토지 개혁부터.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승계하며 국가 운영을 위한 세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을 장악한 정도전과 조준 등 신진 4대부들은 고려 말의 패단을 바로잡는 동시에 조선 건국에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조선 건국에 참여하는 4대부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을 지급하여 충성을 이끌어내야 했다. 이로써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 4대부들은 이처럼 여러 목적을 가지고 과전법을 추진했다. 공양왕 2년, 이들은 먼저 종래의 모든 토지 대장을 불태워 전제개혁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듬해엔 과전법을 통해 전국의 토지를 국가 수조지로 파악하고 왕궁, 관하, 역 등의 국가기관과 국가 관련된 일을 하는 자에게 수조권을 부여했다. 그 결과 토지는 왕실과 국가기관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전, 개인이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전으로 구분되었다. 공전엔 공회전, 학전, 역전 등이 있으며 사전엔 과전, 군전, 공신전, 역전 등이 있었다. 특히 관리에게 지급되는 과전의 경우 경기 지방의 토지에만 한정하고 분계에 따라 10결에서 150결을 차등 지급했다. 과전법에선 원칙적으로 관리가 퇴직하거나 죽으면 수조권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했다. 허나 일부의 관료들이 수진전, 공신전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세습하기 시작한다. 결국 관료들에게 나눠줄 토지가 부족해지자 새로운 대책 마련이 촉구되었다. 조선이 건국되다. 1392년 7월 12일, 공양왕은 이성계의 집에 찾아가 술자리를 가졌다. 왕이 신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신하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려의 실질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다. 술자리를 갔던 도중 시중 백음염이 왕대비에게 공양왕을 패하는 것을 허락해달라 요청했다. 백음령은 공양왕이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등 왕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왕대비는 고려의 국군이 다했음을 받아들이고는 공양왕을 패하는 데 동의했다. 왕대비로부터 교지를 받은 남은과 정혜계가 공양왕이 거처하는 시자궁으로 들어가자 공양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가 본디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가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내가 어리석고 둔해 일이 돌아가는 걸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신정을 거스른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성계에게 고려의 왕위를 물려준 뒤 원주로 향하였다. 다음 날인 13일, 왕대비는 나란 일을 감독하고 인사권을 총괄하는 감록국사에 이성계를 임명했다. 16일엔 백음령과 조준이 옥세를 바치기 위해 이성계의 집을 찾아갔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몰려들었을 때 대사원 민계만이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이성계는 민계를 죽이려는 남은을 말리고는 모인 이들에게 옥새를 가지고 돌아가라 다일렀다. 백응령과 조조는 이성계가 돌아가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옥새를 바치었다. 옥새를 보고 놀란 이성계가 겨우 침실 밖으로 나오자 백음령이 주도하래 모든 문무 백관들은 이성계에게 왕이 되어달라 청하였다. 이성계는 왕의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고사하였으나 문무 백관들이 물러서지 않자 결국 그들의 뜻을 허락하고 만다. 이로써 474년을 끝으로 고려는 망하게 되고 새로운 국가인 조선의 창업을 알렸다.
국호를 정하다. 조선은 명나라에게 건국을 알리며 국호를 조선과 화령 중 하나를 선택해달라 부탁했다. 이에 명나라 홍무제는 말했다. 동의의 국호 중에선 오직 조선이란 칭호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유래 또한 오래되었으니 근본에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 후손을 길이 장성하게 하라. 이로써 고려를 이은 새로운 나라의 이름은 조선이 되었다. 나라의 국호를 명나라가 선택했다는 점에서 사대주의가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조선의 국호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이는 조선의 매우 실리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세기 말 원나라를 북쪽으로 내쫓고 새롭게 등장한 명나라는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며 주변국에게 명을 섬기는 4대 질서로의 편입을 요구했다. 조선도 예일 수는 없겠지만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명나라에게 조선의 건국과 이성계는 껄끄러운 존재였다. 명나라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고려가 망하고 새롭게 등장한 조선이 명나라가 추구하는 4대 질서 안으로 들어올지는 미지수였던 것이다. 만약 조선이 명나라에 쫓겨 몽골권으로 이동한 북원과 손을 잡게 된다면 명은 큰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이성계의 뛰어난 무공은 명나라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조선도 정권 교체의 격변기에서 무리하게 명과 충돌을 할 필요가 없었다. 조선의 건국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호를 결정해달라는 부탁은 명의 위신을 높이는 일이었다. 결국 조선이 국호를 선택해달라 요청하고 명이 선택해주는 시나리오는 조선과 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삼으려 하자 하륜을 제외한 많은 신하는 이에 반대를 했다. 허나 이성계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태조 3년 8월 13일 한양으로의 천도를 결정했다. 천도를 향한 이성계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을 눈치챈 신하들은 더는 천도에 반대하지 않았다. 태조가 당시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도평의사서에 한양 천도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도평의사서는 이렇게 말했다. 앞뒤 산하의 형세가 빼어나고 사방의 도리가 고르고 배와 수레가 통하오니 이곳에 도읍을 정한 후에 후세에게 영구토록 전승한다면 하늘과 백성의 뜻에 맞을 것입니다. 도평의사사가 태조의 뜻을 받들어 천도를 국가방침으로 결정하자 태조는 다음 달인 9월 천도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정도전은 종묘, 사직, 관청, 시가지, 도로의 터를 지도로 작성하고 신덕보와 김주둥은 한양에 머물며 수도 건설을 감독했다. 수도를 옮기는 일은 중대차한 만큼 궁궐과 관청을 짓는데 여러 해가 필요하였으나 마음이 급한 태조는 한양부의 객사를 이공으로 삼았다. 태조가 수도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이토록 강하게 표출되다 보니 공사 속도는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듬해인 태조 4년 9월 종묘 사직과 궁궐이 완공되자 정도전은 벅궁의 이름을 경복궁으로 제안했다. 그해 12월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새로운 수도 한양의 경복궁으로 입궁한다. 명과 불편해지다. 태조 이성계는 국가의 안정을 위해 명에게 즉위 사실을 알리고 조선이란 국호를 받았다. 이는 맹목적으로 명을 숭상하고 받드는 것이 아닌 명분과 신리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명이 오만하고 강압적인 자세로 조선에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태조는 정도전과 함께 요동정벌을 계획했다. 조선의 요동정벌 계획을 눈치챈 명나라는 정벌 계획을 무산시키는 동시에 조선을 속국으로 길들이기 위해 태조가 요구한 조선 국왕의 인신과 고명을 보내지 않았다. 태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을 압박하겠다는 태도였다. 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선이 보낸 문서에 무례한 말이 많다며 작성자 정도전을 보내라 명하였다. 명나라의 이러한 태도는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죽고 태조가 상황으로 물러나자 이내 바뀌고야 만다. 마침 명 또한 홍무제가 죽고 황위 계승 문제로 시끄러웠던 덕에 명에게 대외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는 조선과의 껄끄러운 문제를 매듭지을 필요성이 있었다. 이후 태종이 즉위하는 해의 조선은 명으로부터 인신과 고명을 받게 된다.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다. 정도전은 강력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보단 군신이 조화를 이루는 재상정치를 실현하고 싶었다. 이를 위해 왕족과 훈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이전 세대는 없었던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뛰어난 능력과 이성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국의 주도권을 장악한 정도전에겐 불가능이란 보이지 않았다. 개혁의 시작점은 태조 1년에 설치한 의흉 상군부를 통해 사병제를 혁파하고 국가가 병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의흉 상군부 설치 과정에서 사병을 보유한 왕족과 훈신, 무장 세력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위한 훈련 강화를 명분으로 개혁을 멈추지 않았다. 반면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이며 스스로 조선 건국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으나 개국 공신은 책봉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복 형제인 방석이 세자로 책봉되고 정도전이 사병을 폐지하려 하자 이방원은 큰 위기감을 느꼈다. 태조 7년, 태조가 병으로 눕자 정도전이 신의 왕후의 여러 아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정도전이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략을 꾸민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국문 앞에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것을 보자 이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신하고는 정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변을 일으키기로 한 당일 그에 참여한 사람이 매우 적었다. 하륜이 추천한 이숙번을 비롯해 이거희, 조영무, 민무구 등이 참가했지만 그 수가 40명이 안 되었다. 나중에 합세한 인원을 합쳐도 100여 명에 지나지 않았으며 무기 또한 부족하여 몽둥이만을 들고 쫓아온 이도 10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세자 방석은 반정군이 남산까지 들어찼다는 잘못된 정보로 이내 전의를 상실하고 만다. 이에 이방원이 이끄는 반정군은 정도전 일행이 남은 이첩집에 모여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곧바로 급습하고야 만다. 곧바로 발각된 정도전은 이방원에게 목숨을 구걸하다 결국 죽임을 당한다.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세자의 자리에 쫓겨난 방속은 귀양을 가는 도중 살해되고 만다. 권력을 장악한 이방원은 권력을 위해 형제를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고자 둘째 형 방과를 세자로 책봉할 것을 주장했다. 태조 이성계 또한 이를 받아들여 방가를 세자로 책봉한 뒤 한 달 후 왕위를 물려주었다. 단군에 대한 인식이 변하다. 이란의 삼국유사는 단군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일련의 삼국유사에서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를 다룬 이유는 민족의 자긍심을 고치해 국난을 이겨내려는 데 있었다. 조선도 고려 말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찬탈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건국의 정당성을 찾아야만 한 것이었다. 조선은 국호를 조선으로 정한 데 조선 단군이
동방에서 처음으로 천명을 받은 임금이며 기자는 처음으로 교화를 일으킨 임금이다 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이는 중국의 4대 질서를 따르면서도 중국과 대등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조선은 기자를 중국의 요임금과 같은 존재로 간주하고 중국처럼 봄, 가을에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태종 12년엔 평양의 기자묘에서 당군의 제사를 같이 지냈으며 당군과 기자를 조선의 국왕으로 부르도록 했다. 세조는 기자보다 당군을 강조하여 당군의 위패를 조선시조 당군지위, 기자의 위패를 후조선시조 기자지위라 불렀다. 그러나 16세기 조선의 성리학이 뿌리를 내리면서 당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엔 당군 순상을 중화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기며 당군이 요임금과 같은 시기의 인물이라는 점을 매우 부정한 시기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시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던 당군보다 중국의 문물을 전달해준 기자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된 것이다. 조선에 대해서도 작은 중국이라는 의미로 소중화라는 인식을 가졌다. 불교가 쇠퇴하여 명맥만을 유지하다. 고려 말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면서 불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그러나 불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닌 불교 사원의 폐단과 승려들의 비행만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유학자였던 이재학은 유교의 인과 의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와 상통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불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자 불교에 대한 인식이 전혀 바뀌기 시작했다. 정도전은 불시자편을 통해 억불 정책을 주장했는데 태조도 정도전의 의견을 따라 도첩제의의 승려의 숫자를 줄이고는 사원전에 부여했던 면세의 혜택마저 줄여버렸다. 허나 태조 개인의 돈독한 불심과 더불어 무학, 대사 등 조선 건국의 불교계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큰 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태종이 즉위하자 태종은 나라의 재앙을 막는 비보 사찰을 지역별로 배분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찰을 보유한 토지와 노비들을 모두 몰수하고 만다. 그 결과 11개에서 7개로 종단이 축소되며 242개의 사찰만이 남게 되었다. 성리학의 나라가 된 조선에서는 예전의 영광이란 되찾지 못한 것이었다. 제2대 정종. 정종은 젊은 시절 아버지 이성계와 전쟁을 누비던 뛰어난 장수였다. 용맹과 지략을 갖춘 정종은 특히 장수로서 지리산과 해주를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독였다. 위화도 회군 이후 옹립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충여절 이기공신에 책록된 정종은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그 공로가 인정되어 영안군에 봉해졌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았다. 태조 7년 제1차 왕제의 난 이후 이방원이 자신을 세자로 추천하자 정종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초부터 대의를 주청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적은 정안군의 공로인데 내가 어찌 세자가 될 수 있느냐. 그는 이방원이 다시 세자로 자신을 추천한 뒤에야 세자의 지를 받아들였다. 정종은 자신이 이방원 대신 잠시 왕의 자리를 맡고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왕위를 동생 이방원에게 물려줄 때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았다. 나라의 일은 이방원에게 맡기고 자신은 격구와 사냥 등을 즐기며 왕의 자리에 미련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었다.
결국 정종 때 실권을 준 이방원이 조선의 기틀을 잡는 개혁을 주도하며 조선은 많은 제도와 기구가 신설된 것이었다. 당시 최고 정무기관이었던 도평의사서가 의정부로 개편되어 정무를 담당했고 중추원이 상군부로 개편되며 군정을 담당했다. 이로써 군정이 분리되었고 왕족과 신하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제는 이내 폐지되었다. 정종 2년 제2차 왕제의 난 이후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항으로 물러난 정종은 인덕궁에 머물며 유유자적한 삶을 즐겼다. 다른 형제와는 달리 권력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정종은 이후 20년 가까이 편안한 삶을 영유하다 63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한다. 그는 묘 없이 공정대왕이라 불리다 숙종 7년 정종이란 묘호를 받았다. 이방원의 경쟁자가 나타나다. 스스로 왕으로 즉위하기엔 시기상조라 여겼던 이방원에 의해 이성계의 둘째 아들 이방과가 조선의 제2대 왕이 되었다. 여기엔 태조 이성계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방석과 방본을 죽인 이방원에겐 왕위를 넘겨주지 않으려던 마음 또한 한몫한 것이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른 정종은 이방원에게 모든 정무를 맡기며 권력 중심이 아님을 공연히 보여주곤 했다. 정종이 왕위의 미련을 갖지 않은 가운데 이방원이 태조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른 형제들이 왕위의 욕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특히 야심이 컸던 넷째 아들 이방가는 이방원을 제치고 다음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종종 비춰보였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이 이방원을 제거하려 한다는 정보를 제공했던 박포가 이런 방간의 마음을 읽고 이내 접근을 하였다. 박포는 제1차 왕자의 난 때 자신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하며 이후 많은 포상을 기대했으나 생각과 달리 1등 공신이 되지 못하자 이에 불평을 삼았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방원에게 원한을 품은 박포는 이방원이 이방간을 죽이려 한다는 거짓 정보를 흘렸다. 이 거짓 정보를 그대로 믿고 분기한 이방간은 사병을 동원하는 동시에 정종과 이성계에게 이방원을 제거하자고 주장했다. 허나 이방간의 뜻과는 달리 정종과 상항 모두 이방간을 꾸짖었으며 사병을 동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말했다. 이방원을 제거할 명분이 사라지면서 이방간은 아버지와 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이방간은 모든 면에서 이방원에게 훨씬 뒤처졌음에도 군사를 일으켜 이방원의 군사와 시가전을 벌였다. 애초에 이방원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이방간은 결국 유배를 가고 말았고 난을 부추긴 박포 역시 처형당하고 말았다. 이로써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며 최고 실권자가 된 이방원은 본격적으로 왕이 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이방원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정종은 정종 2년 2월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하게 된다.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는 계기가 되었던 제2차 왕자의 난을 방간의 난 또는 박포의 난이라 불렀다. 신분보다 능력을 중시하다. 조선 정기는 폐쇄적인 신분사를 고집하지 않고 양인이라면 누구라도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 당시의 신분제를 양천제라고 하는데 양천제는 국가의 세금을 내는 조건으로 자유를 누리던 양인, 그리고 재산으로 여겨지며 자유를 박탈당한 천민 신분으로 구분했다. 조선 초의 양반이란 개념도 고정된 지배계층이 아닌 관제상의 문반과 무반을 일컫는 말이었다. 궁궐에서 조회할 때 남쪽을 바라보는 국왕의 시선을 기준으로 동쪽엔 문반이 위치하고 서쪽엔 무반이 위치했다.
그래서 이 문반과 무반을 합쳐 양반이라 불렀던 것이었다. 조선 초에는 관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우대하는 제도를 보여줬다. 고려시대엔 문신만을 선발하는 과거제를 운영했지만 조선은 무과시험을 시행해 능력 있는 무인을 선발했다. 과거의 응시 자격 또한 특별한 제한이 따르지 않으므로 양인이라면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처지가 열악하여 실제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반면 개인의 능력이 아닌 선조 덕택으로 관직에 나가는 음서제는 대상과 혜택을 대폭 축소해놨다. 음서제는 양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을 뿐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음소로 등용된 관료들은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면 고위관리로서의 승진이 어려운 것이었다. 고위관리가 추천한 인물을 등용하는 청거의 경우도 기존 관리를 대상으로만 실시하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인물이 인용되는 걸 강력하게 경계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반들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는 자격 조건을 마련했다. 이는 사조, 증조부, 조부, 부, 외조 안에 관직이 나간 인물이 있는지를 보았다. 만약 사조 안에 관직이 나간 인물이 없다면 현직 관료의 보증서인 보단자를 첨부토록 했다. 이로써 신분을 양인과 천분으로 나누던 양천제가 신분을 양인과 중인, 상민, 천민으로 구분하는 반상제로 변화했던 것이었다. 결국 조선 중기 이후 신분제는 매우 폐쇄적인 신분제가 되었다. 제3대 태종.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로 태어난 이방원은 문무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17세의 나이로 문과에 급제한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자랑이자 조선 건국에 있어 가장 큰 조력자였다. 특히 이방원이 조선 건국의 가장 걸림돌이었던 정몽주와 나눈 하여가와 단심과는 이방원의 학문 수준이 높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자 이방원은 정도전에 의해 정치에서 배제되기 시작한다. 정한군으로 봉해지긴 했으나 태조 이성계의 아들이란 이유로 공신이 되지 못한 이방원은 세자를 책봉하는 과정에서도 끝내 배제되고 말았다. 어린 이복 동생 방석이 세자가 되고 정도전의 사병 혁파로 위기감을 느낀 이방원은 태조 7년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에 방석과 정도전을 죽이며 난에 성공한 이방원은 왕위를 둘째 형 방과에게 넘겨주곤 왕실의 실권을 잡는 데 성공한다. 그 후론 허수아비로 정종을 내세워 사병을 혁파하고 관제 개혁 등을 통해 왕권을 점점 강화하고 만다. 정종 2년 이방원은 농공 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와 넷째 형 방간이 난을 일으킨 걸 진압한 뒤에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다. 이를 제2차 왕자의 난이라 불렀다. 왕이 된 태종 이방원은 천안 민무구, 민무의 사형제를 시작으로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점점 숙청하기 시작했다. 태종은 일찌감치 장남 양념대군을 세자로 삼았으나 그가 여러 문제를 일으키자 셋째 충녕대군을 왕으로 즉위시켰다. 이후 군사권과 인사권을 가진 상황으로 세종을 뒷받침하다 세종 4년 죽음을 맞이했다. 태종의 업적은 다양했다. 태종은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제를 완성하고 팔도체제를 정비했다. 또한 의금부를 설치해 왕권을 강화하면서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신문고를 설치했다. 서울의 관직 진출을 억제하는 서울 차대법을 제정하였으며 호패법을 실시해 정부가 백성들을 직접 관리,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
함흥차사는 실제 역사가 아니다. 일상에서 소식이 없는 사람을 말할 때 함흥차사란 단어를 사용한다. 함흥차사는 조선 후기에 야담을 모아놓은 축수편에 처음 실린 말로 대조 이성계와 대조 이방원의 불편한 관계에서 비롯된 말이었다. 함흥차사의 배경은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화가 난 이성계가 함흥에 머물던 때로 올라간다. 이성계는 아버지인 자신의 뜻을 어기고 왕이 된 이방원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방원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었던 이성계는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낸 함흥으로 내려가고야 만다. 이성계가 함흥으로 내려간 사건은 이방원에겐 큰 정치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다. 태상왕인 이성계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세상에 비친다면 자칫 반란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방원은 어떻게든 이성계가 서울로 돌아오도록 자사를 보내 그를 설득하려 했다. 이방원이 고심이 커지자 이성계와 많은 전쟁을 누리며 함께했던 박순이 함흥으로 자처했다. 박순은 이성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두 마리의 말을 별궁 양 끝에 떨어뜨려 묶었다. 이성계와 술을 마시며 옛을 이야기하는 도중 어미어 떨어진 망아지가 슬피 울자 박순은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짐승도 부모를 이처럼 그리워하듯 대중 또한 매일 그리워 울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돌아가시지요. 이 말에 크게 노한 이성계가 박순을 죽이려 칼을 뽑는 순간 석가래에서 새끼쥐를 입에 문 어미쥐가 이내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면서 크게 다쳐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의 어미쥐는 새끼를 구하려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한 광경을 보자 이성계의 마음 또한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이성계는 차마 박순을 죽일 수 없어 그를 돌려보내고 만다. 하지만 많은 가신들은 이성계를 농락한 박순의 죄를 물으며 그를 꼭 죽여야 한다고 읍소했다. 박순만큼은 죽이고 싶지 않았던 이성계는 시간을 끌다 결국 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가 용훈강을 건넜으면 돈은 쫓지 말라.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치다 긴장이 풀린 박순은 용훈강 강변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 더 머무르게 된 것이었다. 결국 이성계의 가신에게 잡혀 죽고야 말았는데 이것이 축수편 속 야담의 결말이다. 허나 사실 실제 역사는 이와 좀 다르다. 이성계는 이방원이 보낸 차사를 죽이지 않았다. 함흥차사 야담은 실제 역사와 다르지만 이 이야기는 당시 백성들이 태조와 태종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준다. 신문고로 백성의 이야기를 듣다. 조선은 힘이 아닌 도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천명으로 삼았다. 특히 태종은 두 차례의 왕제의 난을 통해 임금으로 즉위한 만큼 백성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했다. 태종 1년, 마침 만성학자 윤조와 전 좌랑박전이 송나라의 등용문을 사례로 들며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운영제도에 대한 상소를 올렸다. 이에 태종은 억울한 백성이 왕에게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를 설치하게 된다. 백성이 신문고를 올리면 의금부 당직청이 사연을 접수하여 왕에게 보고토록 했다. 왕은 보고서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생겼다고 아무나 신문고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었다. 1차적으로 한양은 주장관, 지방은 관찰사에게 억울한 사건을 고발해야 했다. 그 다음으론 사헌부가 문제를 고발하도록 하고 이 과정을 모두 마치고 나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비로소 신문고를 올릴 수 있었다.
결국 신문고를 울리는 사람은 한양에 거주하는 양반이나 관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무엇보다 왕이 신문고를 통해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줄 의지가 부족했다는 점이 신문고의 제 기능을 살리지 못한 원인이었다. 다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다. 태상왕이 된 이성계는 왕이 된 이방원을 만나는 첫 자리에서 한양으로의 천도를 물었다. 태조에게 있어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많은 관료는 태조의 뜻과 달리 한양으로의 재천도를 반대하고 만다. 깊이 고심하던 태종은 결국 이성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훨씬 이득이 크다고 생각했다. 태종 5년, 태종은 한양으로 환도할 것을 의정부에게 통보한 뒤에 궁궐 수리를 위한 임시 관할을 설치하도록 했다. 신분증을 발급하다. 태종 13년, 태종은 모든 양인에게 호패 착용을 명했다. 호패란 오늘날의 신분증과 같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었다. 태종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는 백성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와는 달리 조선은 모든 지역의 지방간을 파견하여 백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호패 발급이 가능했던 것이었다. 태종은 16세 이상의 남자에게 호패를 지급하여 민정의 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역과 요역을 부과하여 국가 운영에 필요한 노동력과 세금을 거두고자 했다. 그러나 호패를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위조를 하는 등의 백성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호패를 받는 순간 각종 세금이 부과되어 공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호패를 받는 자가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정도였다고 하니 조선 백성들에게 호패 착용이 정착되기까진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역대 왕들은 호패의 순기능이 크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여 이 호패를 정착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 세조의 경우는 호패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호패청을 두었고, 인조의 경우는 호패를 착용하지 않으면 효수형에 처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했다. 그 결과 조선 숙종 때는 호패 착용이 정착화가 될 수 있었다. 더는 반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두 차례나 왕자의 난을 통해 왕이 오른 태종은 강력한 왕권으로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자 했다. 그가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 위협이 될 수 있는 종친과 외척을 견제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공신이면서 외척인 민무구 사형제였는데, 이들은 왕자의 난에서 큰 공을 세웠고 외척으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에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태종은 먼저 민무구 사형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태종 6년 양년대군에게 왕위를 선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관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크게 반대했으나 민무구 사형제만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은 이들이 양녕대군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태종에게 심어준 꼴이었다. 태종이 민무구 사형제를 제거할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챈 개국정사 좌명 등은 태종 9년 민무구 사형제가 권세와 부를 탐하여 종친들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다며 이들을 탄핵하고 만다. 태종은 즉시 이들을 처형하고 싶었지만 장인 민재를 생각하여 유배만을 보내고 만다. 이후 민재가 죽자 삼공신들은 다시 민무구 사형제의 잘못을 논하며 이들의 처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태종은 민무구와 민무지를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이들에게 자결을 명하였다. 태종의 부인이자 민무구 형제의 누인 원경왕후가 이 일로 자리에 눕자 유배를 가지 않은 민무혈과 민무회가 궁으로 병문안을 오게 됐다. 누이를 위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두 형제는 양녕대군을 만나 두 형제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양녕대군을 만나 두 형의 죽음을 억울하다고 호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관료들은 이에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만일 양녕대군이 왕이 된다면 민씨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관료들은 두 민씨 형제마저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고 태종은 기다렸다는 듯 민무혈과 민무지를 처형하고 만다. 태종은 원경왕후의 형제를 모두 죽이고는 혹시라도 모를 외척의 바로마저 사전에 막아버린 것이었다. 양녕대군 세자에서 쫓겨나다. 두 차례의 왕제의 난을 통해 왕이 오른 태종은 일찌감치 큰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때가 태종 4년, 양녕대군의 나이는 10살에 불과했다. 그가 이토록 세자 책봉을 빨리 한 것은 건국 초 불안했던 전국의 왕권을 안정화하기 위해서였다. 어려서부터 문무에 능했던 양녕대군은 태종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장하고 있었다. 13세 어린 나이에 진표사를 맡아 명나라의 새 인사를 다녀오기도 했으며 태종이 아프게 되면 정무를 맡아 운영하곤 했다. 그러나 태종의 바람과는 달리 성년이 될수록 양녕대군은 사냥과 여자에 푹 빠져 세자 수업에 소홀하고 만다. 태종은 양녕대군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양녕대군에겐 매와 여자를 공급하는 이호방을 유배해 보냈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에 반면 셋째 충녕대군은 뛰어난 학문과 통찰력으로 태종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양녕대군은 태종에게 자신의 문제, 특히 여자에 관해 관여하지 말라며 반항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세자시키고 중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다. 허나 양녕대군은 폐세자가 된 걸 구애받지 않고 교회로 사냥을 다니는 등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내었다. 충녕대군이 세종으로 즉위한 후에도 양녕대군은 여러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때마다 세종은 양녕대군이 벌인 일을 수습해주며 우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세종이 죽고 나자 양녕대군은 정치에 무관심했던 모습과 달리 정치적인 행보를 걷기도 했다. 양녕대군이 젊은 시절과는 달리 노년의 정치를 참여한 것을 두고 왕위를 충녕대군에게 넘기려고 일부러 문제를 일으켰던 주장까지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다. 태조가 자신이 죽은 믿음에 태조실록을 편찬하도록 명령한 이후 조선시대는 왕이 죽으면 곧바로 실록청을 만들어 실록 편찬을 준비했다. 우선 왕이 재위 연도를 고려해 1개에서 6개의 방을 나누어 자료를 수집했고 실록을 편찬할 준비를 마추었다. 방에는 도총을 두어 실록 편찬을 관리 감독했고 정일품 영사 중에 한 명을 실록 총재관에 임명하여 총감독을 맡겼다. 모든 문서가 모이면 각 방의 난청이 이를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각 방의 단상이 이를 검토하는 초조 과정으로 마무리되었다. 초초 과정에서 정리된 문서가 도총으로 넘겨지면 도총의 당상과 낭청이 이를 다시 첨삭하는 중초 작업이 이루어졌다. 도청의 당상과 총재관이 중초 작업을 마친 실록의 내용을 감수하고 문장과 체제를 통일하는 정초의 작업이 끝나면 실록의 편찬은 비로소 마무리가 되었다. 실록 편찬이 마무리가 되면 사초와 시정기 등 실록 편찬에 사용되던 자료들은 개울가에 씻어 기록을 없앴다.
이는 실록 편찬에 들어갔던 사초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자신감과 함께 후대에서 실록을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실록은 본문과 세주, 사론,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시간 순서에 따라 사실을 서술하는 편년체로 기술되었고 세주엔 본문을 보충하는 설명이 적혀 있다. 사신왈로 시작하는 사론에는 역사를 기록하는 담당자들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을 평가한 내용이 담겼다.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심혈을 기울여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내용의 조작이나 변경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온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